세계 정세해부에 다시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진행을 맡은 저는 전재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터의 북러 군사 협력이 점점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북한 군인들까지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쿠르스크 인근 지역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스크바가 베이징으로부터 경제적, 외교적 후원을 두텁게 받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이제 더 이상 유럽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애초에는 동네 싸움 정도로 보였는데 어느새 전 세계를 끌어들이는 끝없는 막장 전쟁 드라마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처럼 국제 정세가 거칠게 요동치는 가운데 대만 해협에서 벌어질 수 있는 가상 충돌 시나리오, 특히 중국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에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 한다는 가정은 이제 펜타곤과 도쿄 그리고 서울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전략 계산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던지는 핵심 질문은 이것입니다. 만약 베이징이 대만에 대한 무력 침공을 감행한다면 러시아와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처럼 중국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며 함께 전쟁에 뛰어들 것인가? 그리고 전선의 반대편에 서 있는 미국, 일본, 한국의 동맹축은 이 생사를 가르는 시나리오 앞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오늘 세계 정세해부에서는 이 문제를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베이징의 모든 전략 계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나고 있는 생생한 교훈들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흔히 나왔던 분석 가운데 하나는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장을 아주 면밀히 관찰하고 있고 만약 러시아가 압도적 승리를 거둔다면 그것이 중국에게 대만을 공격할 강력한 정신적 동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와는 전혀 다른 그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러시아라는 거대한 전쟁 기계는 이미 곳곳에서 피로와 균열을 드러내고 있고 모스크바는 탄약과 각종 군수 지원을 중국과 북한에 의존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러시아가 입으로는 강대국을 자처하면서도 실상은 탄약을 구하러 여기저기 손을 내미는 모습은 베이징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생생한 경고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해 특별 군사작전이라고 포장해 보지만 전 세계가 보기에는 그저 책임 없는 침략 전쟁이 길어지고 있을 뿐입니다. 마치 아무도 원하지 않는 전쟁을 억지로 시즌제 드라마로 늘려가는 것과도 같은 모양새입니다. 어쨌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육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참호와 전선이 몇 해고 버티며 밀고 밀리는 소모전 양상으로 흐를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하지만 베이징과 대만 사이에서 벌어질 전쟁은 바다와 하늘에서 벌어지는 해양 및 공수작전이 중심이 될 것입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처럼 지루할 정도로 오래 끌리는 소모전이 재현되기는 어렵습니다. 한번 함대가 크게 격침되고 나면 전쟁의 향방은 순식간에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바로 이런 고위험의 이른바 속전속결 시나리오 때문에 중국은 자신이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지 않도록 확실한 동맹과 후방 지원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러시아와 북한은 베이징을 어디까지 도울 수 있을까요? 먼저 모스크바와 베이징의 관계부터 보겠습니다. 두 나라는 이미 2001년에 중러 우호 선린 협력 조약을 체결했고 이후 여러 차례 연장했으며 가장 최근의 연장도 2021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 조약은 중러 간의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규정하면서 서로에 대한 무력 불사용, 국방과 안보 분야에서의 상호 지원, 그리고 지역 및 세계적 전략 안정 유지에 대한 협력 등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약에서 매우 중요하면서도 종종 간과되는 기술적 요소가 하나 있습니다. 이 조약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저조와 같은 자동 집단 방위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무력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러시아가 즉각 군대를 파병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뜻입니다. 말로는 무제한 전략 동반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총알이 날아다니는 상황에서 같이 참여에 들어갈 의무까지 명시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지리적 현실을 봐도 그렇습니다. 대만 해협에서의 전쟁은 본질적으로 해군과 공군의 충돌입니다. 러시아가 군사대국인 것은 맞지만 러시아 태평양 함대는 미국과 일본이 주력으로 투입되는 대규모 해전에서 전면적으로 맞붙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다가 흑해나 북해에 배치되어 있는 다른 함대들을 태평양으로 내려보낸다는 것 역시 현실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야말로 물리와 시간, 전략적 공백이라는 삼중 악몽을 자초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력 함대를 돌려버리면 러시아 서부 전선은 나토 앞에 크게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러시아 함정들이 대만 해협에 내려와 중국과 함께 맞불을 놓는 장면은 가능성이 극히 낮습니다. 사실상 일어나기 힘든 그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가 완전히 구경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러시아의 역할은 바다 위의 선봉대가 아니라 대륙에서 버티는 거대한 보급기지에 가깝습니다. 미국과 일본이 중국으로 향하는 해상 수송로를 봉쇄하려 들 경우 중국 경제는 육로와 에너지 파이프라인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 이때 러시아는 마치 인공호흡기처럼 중국 경제를 살려두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식량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거대한 창고가 될 수 있습니다. 국경을 가로지르는 송유관과 가스관을 통해 중국 전쟁 경제가 서방 제재 속에서도 버틸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러시아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거부권 행사와 외교전, 그리고 북극이나 유럽 등 다른 지역에서의 기만적 군사훈련을 통해 서방의 관심과 병력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중국을 간접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러시아의 역할이 전략적 후방 지원에 가깝다면 북한의 경우에는 조금 더 복잡한 요소가 얽혀 있습니다. 북한은 단순한 이해관계가 아니라 조약으로 묶인 동맹 의무까지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호주 로위 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수십 년 동안 국제사회가 던져온 질문은 대체로 이랬습니다. 만약 북한이 먼저 한국을 공격한다면 중국은 개입해서 북한을 도울 것인가? 그런데 이제는 질문을 거꾸로 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만약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고 여기에 미국이 개입한다면 북한은 중국을 군사적으로 도울 것인가? 이 질문의 법적 근거는 1961년에 체결된 중조 우호 협력 상호 원조 조약 제2조에 있습니다. 이 조항에는 어느 한쪽이 한 개 혹은 여러 나라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빠질 경우 다른 한쪽은 가능한 모든 수단으로 즉각 군사적 지원과 기타 지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제이자 위험의 핵심은 이 조항의 모호함에 있습니다. 누가 먼저 공격했는지, 누가 침략자인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 모호함은 베이징이 필요에 따라 조약을 유연하게 해석해 북한에게 도움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줍니다. 만약 미국이 중국의 대만 침공을 막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하면 베이징은 이를 자국 영토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고 규정하려 할 수 있습니다. 중국은 대만을 자국 영토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고 북한 역시 공식적으로 대만을 중국의 일부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를 동원하면 중조 조약에 따라 북한은 중국을 돕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몰릴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비슷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명백히 침략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러시아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이 전쟁을 국제법과는 딴판인 나름의 논리로 포장하며
러시아와의 군사 거래를 통해 자신들의 가치를 과시하려 하고 있습니다. 마치 국제 규범이나 민간인 희생은 안중에도 없는 듯 포탄을 보내고 기술을 얻는 거래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가 이 전쟁을 부당한 침략이라고 보는 와중에도 북한은 연대와 협력이라는 말을 들먹이며 자신들의 행동을 미화하려 합니다. 인류가 피를 흘리는 와중에도 마치 할인 행사라도 잡은 듯 신나게 무기 거래를 이어가는 모습은 참으로 냉소적인 풍경입니다. 이처럼 조약상의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서 북한군이 대만 해안에 상륙해 직접 싸우게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제 능력과 현실적인 위험 계산입니다. 북한 해군의 전력은 미국, 일본, 한국으로 이어지는 연합 전력에 비하면 턱없이 약합니다. 대만 침공을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해군력을 대만 해협까지 투사하는 것은 역량상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게다가 북한 입장에서는 한반도 방어를 위해 필수적인 지상 전력을 대규모로 외부 전장에 보내는 것은 치명적인 방어 공백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군과 연합군을 앞에 두고 스스로 방패를 내려놓는 꼴이 됩니다. 그렇다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일까요? 중국과 북한 모두에게 비용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시나리오는 바로 이른바 발목을 잡는 전략, 즉 가두기 전략입니다. 군대를 멀리 보내는 대신 북한이 한반도에서 긴장을 극도로 높여 미국과 한국의 시선을 붙들어 두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북한은 여러 형태의 도발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의 대규모 선전 방송, 무인기를 이용한 한국 영공 침범, 북방한계선 인근 해역에서의 잦은 무력 시위, 전단 살포, 잇따른 신형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발들은 전면전 수준은 아니지만 전략적으로는 매우 큰 효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한미연합군의 경보체계를 과부하 상태로 만들고 정찰 능력을 끊임없이 시험하면서 무엇보다도 주한미군을 한반도에 붙들어두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대만 문제에 온 신경을 쏟고 있을 때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선을 여는 것은 워싱턴 입장에서 극도로 부담스러운 선택입니다. 따라서 북한의 도발은 미국이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 해협으로 파병하는 것을 망설이게 만드는 효과를 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북한은 중국과의 동맹 의무를 이행하면서도 미국의 작전 패턴을 엿보고 분석할 기회를 얻습니다. 동시에 워싱턴과 서울을 상대로 더욱 거친 흥정을 벌일 수 있는 지렛대를 쥐게 됩니다. 이는 현재 쿠르스크 인근에서 러시아를 돕는 군사협력 구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이제 시선을 반대편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만약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추기 시점과 방식을 저울질하고 있다면 그 반대편에서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억지 태세를 서둘러 재정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도널드 트럼프라는 변수도 등장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는 잠재적 시점으로 자주 거론되는 해가 인민해방군 창설 100주년이 되는 2027년입니다. 서방의 정보 및 군사 당국은 이 시점을 비교적 오래전부터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미 익숙한 경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의 주인이 되어 2029년 1월까지 임기를 이어간다는 가정은 베이징의 시간표와 미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흥미롭고도 위험한 구도를 만들어 냅니다. 트럼프라는 인물은 전통적인 외교 문법에 얽매이지 않고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발언과 행동으로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아침마다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전 세계 외교부들이 알림을 켜놓고 지켜보던 시절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름입니다. 얼마 전 CBS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 60 미니츠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하는 동안 중국이 대만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단호했습니다. 중국 지도부, 특히 시진핑 주석이 그 결과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는 시진핑과 그의 측근들이 회의에서 트럼프가 임기 중일 때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고 공공연히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즉 그들은 그가 있을 때 무력 도발을 감행하면 어떤 대가가 따를지 알고 있다는 식의 메시지였습니다. 트럼프는 대만 유사시 미국이 군사적으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습니다. 전략적 비밀을 공개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전략적 모호성, 그리고 그 모호성을 뒷받침하는 트럼프 특유의 예측 불가능한 기질이 중국의 심리적 압박을 주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중국은 전통적인 정치인이라면 대체로 어떤 선을 넘지 않을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어디까지 갈지는 쉽게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가 백악관에 있는 동안 베이징은 2027년이라는 시간표를 그대로 강행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다시 따져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중국은 모든 규칙을 깨고서라도 방역할 수도 있는 상대를 상대로 자국의 운명을 건도박을 감행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대국의 꿈을 잠시 미루더라도 안전한 길을 택할까요? 이러한 물음 자체가 이미 미국이 쥐고 있는 심리전의 카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한 베이징이 대만 해협에서 함부로 모험을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미국 군사기계의 구조적 변화입니다. 미국은 대만 유사시에 대비하여 동북에서의 군사 배치를 재조정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주한미군 USFK가 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주한미군의 존재 이유와 임무는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주한미군은 북한이 한국을 공격할 경우 자동으로 전투에 개입해 한국을 지키는 최전방 방패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 임무와 작전 범위는 한반도라는 좁은 지리적 틀에 묶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국의 군사적 부상이 가속화되면서 워싱턴은 주한미군이 더 이상 한반도에만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을 동북아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 기동군, 즉 필요시 대만 해협을 포함한 여러 분쟁 지역으로 투입될 수 있는 창 끝으로 재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USFK 사령관 자비어 브런슨 장군은 한국을 중국 인근에 자리한 고정 항공모함과 같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는 주한미군이 한반도 억지 임무를 넘어 보다 넓은 지역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조지프 윤 미국 대사 대리도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 전달했습니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역시 주한미군이 대만 유사시를 포함해 지역 내 위협에 대응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문제는 주한미군이 한반도를 방어하는 방패에서 동북아 전체를 향한 창으로 바뀌는 과정이 한국에게는 매우 큰 안보 딜레마를 안겨준다는 점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국가 안보와 동맹 기여 사이에서 매우 난감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한국은 지금 당장 눈앞에 핵무기까지 보유한 공격적인 상대 북한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휴전선에서 서울까지의 거리는 대략 50에서 70km 사이로 사실상 북한 장사정포의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전력이 대만 해협으로 파견되거나 혹은 그 가능성만으로도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안보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을 기동군으로 전환하는 구상이 한국의 핵심 방어 태세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제적 압박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입니다. 한국이 대만 문제에 깊숙이 관여할 경우
중국이 과거 사드 배치 당시와 같은 경제 보복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됩니다. 엔터테인먼트, 관광,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한국은 이미 그때의 충격을 똑똑히 경험한 바 있습니다. 결국 한국은 경제는 중국에 크게 의존하면서도 안보는 미국의 해구산에 의존하는 모순적인 구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의 성장 동력으로 꼽히는 반도체, 인공지능, 방위산업 역시 미국이 주도하는 공급망과 기술 생태계와 깊이 얽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새로운 세계 질서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보조를 맞추며 특히 공급망 체계에서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중국과의 관계를 신중하게 관리하지 못한다면 한국이 양 진영 사이 최전선에 서게 될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면 대만 유사시 한국군이 전투 병력을 직접 대만 해협에 파병할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히려 한반도 남북이 서로를 바라보며 동시에 서로에게 발이 묶인 채 긴장을 유지하는 그림이 훨씬 더 현실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이 경우 한국과 주한미군의 주요 임무는 북한이 대담하게 제2전선을 여는 것을 막기 위해 최고 수준의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일이 됩니다. 한국은 뒤를 봐주는 조용한 파수꾼이자 후방의 경계선 역할을 맡게 됩니다. 더불어 한국은 전투 병력이 아닌 군수, 정비, 정보 공유, 의료 지원 등 비전투 영역에서 미일 동맹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군함과 전투기의 유지 보수, 신호 정보 공유 같은 부분은 한국이 충분히 제공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일본과의 공동 문서에서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표현을 삼가고 있습니다. 이는 이전 문재인 정부 때 베이징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던 문구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한국이 언제까지 이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미일한 삼각 동맹 안에서 일본의 역할을 보겠습니다. 미국이 전체 판을 이끄는 기둥, 한국이 조심스레 발을 굴리는 상황이라면 일본은 오히려 가장 선명하고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전쟁 포기 조항까지 있는 평화 헌법을 가진 일본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경한 태도를 보이게 되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일본의 변화가 미국의 압력이나 민주주의라는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하지만 일본의 시각은 훨씬 더 직접적이고 생존에 가깝습니다. 자원 빈국인 일본에게 대만의 안보는 곧 일본 자신의 생존 문제입니다. 에너지 수급 지도를 보면 그 이유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일본은 세계 4대 경제 대국이지만 석유와 천연가스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유의 절대 다수가 중동에서 들어옵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 EIA 자료에 따르면 일본이 수입하는 에너지의 거의 전부가 대만 해협이나 대만과 필리핀 사이에 위치한 바시 해협을 통과해야 합니다. 이곳은 일본 경제의 숨통 말 그대로 기관과도 같은 곳입니다. 중국이 대만을 장악하고 이 해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면 일본 경제의 동맥을 쥐락펴락할 수 있게 됩니다. 선박 운항이 봉쇄되거나 위협받으면 공장은 멈추고 물류가 마비되고 전기와 연료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본 1억 2천만 명이 넘는 국민의 일상이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미 경기 침체와 장기 디플레이션을 겪어온 일본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이 중국 손에 들어가면 중국 군대는 일본 영토에 바싹 다가설 수 있게 됩니다. 대만에서 불과 110km 남짓 떨어진 일본의 요나군이 섬 인근 해역 그리고 미야코 해협 일대에서 중국 해군과 공군의 활동이 일상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 남서부 방어선은 사실상 뚫리게 됩니다.
일본은 해상 교통로에 대한 자율성을 잃고 안보와 외교 정책마저 중국의 압력에 끌려다니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생존 위협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은 자위대의 역할과 장비를 빠르게 확대하는 방향으로 과감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전에서도 한 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내 의원이 대만 문제와 관련해 강경 발언을 내놓은 이후 중국 측이 오사카 주재 총영사를 통해 위협적인 언사를 쏟아낸 사건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러나 일본은 앞에서 한 발 물러서는 대신 중국에 적절한 조치를 요구하며 맞섰습니다. 이 중일 간의 외교 갈등은 아직 완전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는 일본이 더 이상 중국의 요구에 순순히 끌려가는 조용한 파트너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애니메이션과 대중문화로만 대표되던 일본의 소프트 파워 이미지 뒤에서 이제는 보다 단단한 하드 파워의 그림자도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안보 불안은 일본을 더 먼 지점까지 끌고 가고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 문제에 대한 내부 논쟁입니다. 중국이 보유한 핵탄두 수는 이미 수백 기에 이르고 해마다 상당한 규모로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까지 겹치면서 일본 정치권은 오랜 세월 유지해온 비핵 3원칙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비핵 3원칙은 일본이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고 생산하지 않고 일본 영토로 들여오지도 않는다는 세 가지 원칙을 뜻합니다. 그러나 최근 여론과 정치권 일각에서는 세 번째 원칙, 즉 미국의 핵무기를 일본 영토에 반입하는 것을 금지한 부분을 유연하게 바꿀 수 있지 않겠느냐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처럼 미국의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배치하고 핵작전 계획에 자국군이 일정 부분 참여하는 이른바 핵 공유 모델을 검토하자는 것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기본적으로 비핵 3원칙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핵 공유 논의 자체를 완전히 닫아버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라는 비극을 겪은 일본인들에게 핵무기는 여전히 큰 트라우마이지만 동시에 더 이상 일방적으로 위협만 당할 수는 없다는 현실 인식도 조금씩 자리 잡고 있습니다. 원폭 피해자 유족들 가운데 일부조차 다시는 그런 악몽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적인 억지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는 일본 사회의 심리적 변화가 얼마나 깊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 공포 속에서 웅크리고만 있던 일본이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제 다시 대만 해협 전체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대만 해협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그것은 결코 지역적인 분쟁으로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전쟁은 곧바로 도미노처럼 번져나가 주요 군사 강국과 경제 대국들을 본격적으로 빨아들이는 블랙홀과 비슷한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전장들 사이의 연결성은 어느 때보다 치밀해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한반도에서 무인기 도발을 벌이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 그것은 실제로는 중국의 대만 상륙 작전을 가리기 위한 연막일 수도 있습니다. 중동에서 일본으로 향하던 원유 수송선 한 척이 애매한 이유로 멈추게 되는 순간 일본은 집단 자위권을 발동할 명분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미국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 백악관의 한마디가 베이징, 모스크바, 평양의 계산을 통째로 흔들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추군 조약의 모호함과 회색지대를 최대한 활용해 에너지와 식량, 군사 도발까지 서로 보완하는 긴밀한 협력 구조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일본, 한국은 냉전 시기에 만들어진 양자 방위 조약을 뛰어넘어 보다 촘촘한 다자 안보 네트워크로 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만, 도쿄, 서울, 워싱턴의 운명을 하나의 생존 시스템 안에 묶어두려는 시도입니다. 베이징에게 2027년은 하나의 이정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에게
2029년 1월은 임기의 끝자락입니다. 이 두 개의 시간축이 어떤 방식으로 겹치느냐에 따라 전쟁과 평화의 향방이 갈릴지도 모릅니다. 대만 문제는 겉으로 보면 중국과 대만이라는 같은 민족 사이의 분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일본 국민의 밥그릇 문제, 한국인의 생존과 안보 문제, 그리고 미국의 초강대국 지위와 직결된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교차점이기도 합니다. 이 세계적 바둑판 위에서 어느 누구도 완전히 판밖에 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서 이미 보여주었듯 한 번 잘못 끼운 첫 단추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과 희생의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략이라는 이름을 숨기기 위해 아무리 그럴듯한 구호를 내세워도 파괴된 도시와 희생된 민간인이 말해주는 진실은 숨길 수 없습니다. 대만 해협을 둘러싼 시나리오는 이미 오래전부터 여러 나라의 책상 위에서 조용히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각국 지도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 그리고 국제사회가 그 선택을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언제나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과 댓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